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 재무관리 수업을 맡게 된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네, 학생들 만나서 반갑고요. 뭐 직접 만나면 더 반갑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글쎄 다른 과목은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네, 글로벌 비즈니스 다른 과목은 지금 대면으로 하나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일단 우리 수업을 앞으로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궁금해 할 테니까. 일단 3주째까지 수업은 제가 비대면으로 할 생각이에요. 추석 때까지는 비대면으로, 일단 1, 2, 3주는 비대면 수업을 하고, 지금처럼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실시간 방식이 아니고요.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생각이고, 4주째부터는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좀 낮아지면 대면으로 전환하는 거를 한번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일단은 1, 2, 3주째까지는 비대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4주째부터 즉 추석 지나고 명절 끝나고 나서부터는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좀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모여서 수업을 들어도 되겠다 싶으면 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 뭐 학기 끝까지 비대면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4주째 이후에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추석 지나고 공지를 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일단 3주째까지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4주째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수업은 한글로 진행될 거고 교과서도 교재도 한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에 서투른 학생이 있다면 이 수업을 듣기가 굉장히 빡빡할 텐데 그래서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을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다른 과목들에서는 교재를 이제 영어 교재를 쓰고 이제 그 영어 책의 이제 원서의 번역본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제금융 수업은 우리나라에도 되게 잘 쓴 책이 있어가지고 굳이 미국 책을 할 필요가 없겠다 제가 생각을 해서 한국 책을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목 이름은 여기 수업 계획서에 보면 국제재무관리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에서 제가 이번에 수업을 처음 맡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안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금융 관련 과목은 아마 국제재무관리 1, 2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학생들이 국제금융 말고 그냥 금융, 뭐 투자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재무, 콜포리 파이낸스라든지 아니면 재무관리,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런 과목들을 학부 때 다 들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금융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으면 지금 금융을 아예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국제금융을 배우면 이게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겠, 적응이라기보다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좀 학생들이 지금 어느 수준으로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따가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써서 저한테 보내줘야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제가 혹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지금 제가 컨디션이 대단히 안 좋아가지고 그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약간 알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재채기가 나오고 좀 그런데 그래서 발음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목 이름은 국제재무관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제금융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대면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뭐 질문 있으면 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연구실로 찾아오고 싶다 그러면은 810-2713 이게 제 전화번호고요. 연구실 전화번호. 그리고 제 연구실은 상경관 223호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직접 찾아오고 싶다 여기 번호로 전화하고 여기 연구실로 상경관 223호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경제금융학부 소속이고요. 예, 이 과목은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과목이죠. 그래서 아마도 경제학과 대학원생들도 지금 이 과목을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과목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소개와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강의 소개. 대학원 수준의 국제재무관리 강의를 한다고 써 있는데 아마 일반적인 대학원 수준보다는 좀 쉽게 가려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학부 수준에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국제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봤을 거예요 아마 학부 때. 그래서 좀 아주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약간 학부 수준에 거의 가깝게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울까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 수지 그리고 외환 시장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 그리고 통화 선물 및 옵션 그러니까 그 파생 상품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수업 목표는 국제 경제와 국제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최신 트렌드 교육이고 수업 진행 방법 원래 저의 생각은 제가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매 시간마다 발표를 준비해 와서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의 수를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12명 여기 신청했거든요. 그럼 12명이면 우리가 수업을 약 14번 정도 할 테니까 매 시간마다 한 명씩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서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원래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대면 수업이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서 학생들의 발표는 이제 비대면 방식에서는 좀 학생들이 하기가 쉽지 않겠죠. 저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 그 동영상 찍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학생들은 한 번도 안 해봤을 테니까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한 학생들의 발표는 없을 것이고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좀 특정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해 와서 발표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자, 우리 교과서는 김인준, 이영섭 교수님의 국제금융론 책이에요. 다른 미국 책으로 해도 되긴 되겠지만 제가 볼 땐 이 책이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라서 이 책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굳이 꼭 안 사도 되고요. 공부 사면 좋겠죠. 당연히 책을 사서 공부하면 당연히 좋은데 여러분들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으면 책 안 사도 상관없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책을 되도록이면 사시고, 왜냐면 저의 설명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 과목을 11년 전인가? 그때 해보고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10년 넘게 이 과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내용도 많이 까먹었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수업하면서 헤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훨씬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되도록이면 사는 거를 저는 추천하지만 여러분들 돈이 죽어도 없다 그러면은 제가 사라고 강요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책 산다고 저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책 산다 그래서 저한테 돈 들어오고 그런 거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서 책을 준비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책 말고 다른 책이 있다. 국제금융 관련된 뭐 국제경제 책이어도 관계없고요. 국제금융론 책이 다른 책이 있으면 그 책으로 공부해도 뭐 상관없어요. 내용은 뭐 일반적으로 그런데 국제금융은 책마다 다루는 내용이 많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아닌 다른 책이라면 이 책과는 내용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이 굳이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책을 또 살 필요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겠다면 사는 거는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네 뭐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책 구입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첫 수업까지는 교재를 구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구매하셔도 돼요. 이 책 사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이 책으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은철수 교수님 과목으로 책 교재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 책보다 이 책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책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 학습 평가는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데 뭐 출석은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출석은 75% 이상만 여러분들이 출석률을 채우면 그러면 저는 출석 점수는 따로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석률이 뭐 80% 이건 90% 이건 100% 이건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80% 해도 괜찮아요. 100% 해도 상관없고 75%만 넘기면 됩니다. 75%못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출석률이 75% 미만이면 F 받아요. 우리가 학점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출석률은 7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학생들이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아마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과제가 뭐 조금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는 여러분들이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제가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지금 이 수업이 처음이어가지고 아직 명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학기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과제가 있긴 있을 건데 얼마나 자주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둘 다 볼 예정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 다 시험 볼 건데 이 시험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의 성적이 거의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거의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교육이 뭐지? 이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건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주별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것인가. 제가 솔직히 이것 좀 많이 써놨어요. 공부할 내용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도가 다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 진도는 거의 한 국제 자본 이 중에 몇 가지는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진도 나가는 걸 봐서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이 중에 몇 개는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 국제재무관리 1이 있으니까 국제재무관리 2 과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목이 살 것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다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최대한 많이 써놓긴 했는데 이거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이거대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중에 한 3분의 2만 하고 말 수도 있어요. 자, 첫째 주에는 강의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요. 오늘이 첫째 주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국제 수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3주째에는 외환시장과 환율, 그리고 4주째에는 국제평가 관계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2주, 3주, 4주째까지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제금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는 게 2주, 3주, 4주째가 되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4주 만에 안 끝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여기까지 배우고 중간고사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오래 배우다 보면은
일단은 4주째까지라고 써놨는데 좀 더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5주, 6주까지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주째라고 써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시작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배워요. 국제금융시장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국제금융시장을 이제 넓게 봤을 때 금융시장 안에는 은행도 있고 뭐 단기금융, 뭐 자본시장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시장 안에 있는 은행시장,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그리고 선물 및 옵션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로 배울 텐데,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안 배우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수업을 해보고 진도를 굳이 빨리 나갈 필요가 없겠다 생각되면 이 부분은 국제금융시장만 배우고 은행, 단기금융, 자본, 선물 옵션 이거는 다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다. 제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저도 이 수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국제금융시장에서 선물 옵션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거는 할까? 은행하고 단기금융만 뺄까? 이런 생각도 있고, 하여튼 뭐 이 부분은 하여튼 5주째부터 11주째까지 이 내용은 다 안 할 수도 있다. 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면 이 중에서 앞에 거 2개, 은행시장과 단기금융시장 2개 정도는 빼고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이 정도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은행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많이. 저는 자본시장이나 이쪽, 선물 옵션 이쪽을 더 잘 알고 은행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및 운용, 기업이 이제 어떻게 자금 조달하고 운용하는지, 그리고 정부는 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에 이제 13주째부터는 환율 결정 이론, 그다음에 외환 시장의 효율성, 그다음에 외환 위험 이렇게까지 배우면 우리가 한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그 경제학에서 배우는 뭐 먼델 플레밍 이라든지 그런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 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정도만 배울 거고 우리는 이 중에서도 몇 가지 주제 정도는 빼고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지사항이 있는데 일단 공지사항 안내를 하나 할게요. 강의 교재는 네, 이건 여러분들 다 봤을 거고, 수업 일정 네, 비대면으로 하겠다. 이것도 아까 제가 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출석 및 온라인 강의 관련 공지사항. 자, 출석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지금 매 학기 계속 그 온라인 수업을 해왔으니까요. 이번 학기 혹시 첫 학기인 학생은 이걸 잘 들으세요. 출석을 인정받으려면 온라인 강의 게시판에 들어와서 영상 링크를 클릭하고 동영상을 재생해야 됩니다. 온라인 강의 게시판에 들어와서 동영상을 재생해야 되고, 반드시 동영상 전체 시간만큼 재생을 다 해야지 100% 출석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석률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동영상의 총 길이 분의 동영상 재생 시간으로 출석률이 계산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말이 좀 다소 빠른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속으로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 강의가 지루해서 배속으로 듣는다, 그렇다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도 재생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출석률이 100%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속으로 강의 듣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동영상 시청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재생을 하세요. 그래서 재생 시간을 어떻게든 채우기만 하면 돼요. 뭔 소리냐? 동영상 길이가 2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시간 동안을 무조건 재생을 해야 출석률이 10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동영상의 강의 배속을 2배로 빠르게 해요. 제 강의가 그냥 1배속으로 듣기에는 너무 지루해서 2배속으로 빨리 들어요. 막 말 빨리빨리 지나가게끔.
그러면은 동영상은 2시간짜리인데 2배속으로 들으면 1시간밖에 재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출석률이 50%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1시간을 그냥 또 재생하면 돼요. 틀어놓고 여러분 그냥 자면 되죠. 틀어놓고 신경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동영상은 재생만 해놓으면 출석률 채우는 건 뭐 어렵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출석은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한테 출석률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마세요. 출석은 뭐 너무 쉽잖아요. 출석률을 채우는 것은 그냥 동영상만 틀어놓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못해서 출석률을 못 채웠다? 그러면 저는 뭐 F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네, 동영상은 네, 반드시 그러니까 딱 동영상 뜨면 그냥 바로 재생해가지고 출석률 100%를 얼른 채우세요.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일단 출석률 100% 만들어 놓고 수업은 뭐 나중에 듣더라도 네, 출석률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그 수업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데 여러분들 출석률 일단 100% 채웠다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온라인 강의 게시판 가서 안 들어도 되겠죠. 그냥 유튜브 채널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면 네, 제 채널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이 수업도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여기 가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 채널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출석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출석률 100%는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나중에 뭐 시험 공부할 때라든지 나중에 또 듣고 싶을 때 여기 와서 들어라 라는 거예요. 강의 게시판에서 듣지 않고 여기 와서 그냥 바로 들으면 출석률에 반영이 안 돼요. 출석 0%인 걸로 나오니까 일단 출석률을 100% 채우고 그 다음에 들을 때 여기 와서 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 강의 게시판에서만 수업 듣는 게 뭐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 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화질을 720이나 아니면 1080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보세요. 저 화질에서는 제가 가끔 필기하는데 필기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고화질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지사항 하나 더 있는데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있네요. 이 수업은 한글로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그 한국말을 아예 못한다. 그런 학생들은 아마 이 수업을 듣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다른 영어로 하는 수업들을 찾아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수업은 한글로만 진행할 예정이고 교재도 한국 책이에요. 미국 책이 아니고 네, 그래서 좀 한국말을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아마 수학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말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한글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 수업을 따라오기가 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공지사항 하나를 지금 더 쓰겠습니다. 자, 뭐냐면 학생들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세요. 자기소개서 제출.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2번 현재 소속 그 다음에 3번 출신 학부 및 소속 그러니까 자기가 학부 과정을 무슨 학교에서 무슨 학부를 나왔는지를 반드시 써주시고 4번 학부 및 대학원에서 수강했던 금융 관련 과목 금융 관련 과목 금융 관련 과목이면 될 것 같다.
금융 및 경제 관련 과목을 쭉 써주세요. 그 다음에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 뭐야 왜 이래.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 또 뭐가 있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그야말로 자기 소개를 쓰면 되겠습니다. 뭐, 네, 뭐 간단하게 쓰면 돼요. 자기 소개는. 이렇게 해서 저한테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언제까지? 9월 10일까지? 9월 10일? 12일까지. 네, 9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 제출, 이거 숙제니까 반드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잠깐 또 뭐 중요한 게 뭐 있을까? 혹시 있다면 희망 진로. 그리고 현재 소속의 지도교수 이름도 써주세요. 지도교수가 누군지. 그러니까 현재 소속의 지금 영남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그다음에 자기 본인의 지도교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면 네, 일단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내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정도만.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일주째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에 1장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장은 우리가 오늘은 1장만 수업하고 끝날게요. 1장 길지 않으니까 금방 끝날 것 같긴 해요. 1장 국제금융이란 무엇인가? 국제금융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그런 이제 챕터예요. 자, 국제금융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특히 금융 글로벌화의 본질 및 영향을 설명, 그리고 국제금융론에서 다루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소개를 이제 이번 챕터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과목이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앞부분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국제 환경이 최근에 변화했다는 거예요. 아참, 방금 전에 그거, 그 공지사항에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 여기 있는 항목들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학부 및 대학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들었던 금융 및 경제 관련 과목이 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도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다고 해도 그 과목을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에 대해서도 써서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이 정도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냥 OX로 표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과 학생이다 그러면은 아니 뭐 학부 과정에서 국제금융론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국제금융론 들었다 그러면은 해당 과목에 국제금융론 쓰고 이 과목을 내가 열심히 들었으면 동그라미, 열심히 안 들었으면 X.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용 하나도 모르겠고 수업 들을 때도 나는 공부를 아예 안 했다. 그래서 안 들은 거나 다름없다 싶으면 이렇게 들었지만 이렇게 X라고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OX로 표시해 주세요. 내가 공부를 꽤 했고 그래서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다 그러면 O로 표시하고 내가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난 사실상 안 들은 거나 다름없다 그럼 이렇게 X로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4번 항목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국제금융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으면 국제금융 배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최소한 기업재무, 재무관리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국제금융을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업재무에 대한 그 재무관리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다. 아예 뭐 자본구조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주식이 뭔지 채권이 뭔지 이런 걸 아예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 못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제가 재무관리를 앞부분에 좀 설명을 하고 이 국제금융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에게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융의 기초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금융의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과목을 배우는 게 지금의 현재 상태로서 이 과목을 배우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싶으면 일단 재무관리의 기초를 제가 한 4주 정도 수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제금융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제금융 이제 다시 본 수업으로 돌아와서 국제금융이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해졌냐? 사실 금융에서 배우는 게 금융에서 우리가 파이낸스라고 하면 1번 기업재무, 2번 투자론, 3번 금융기관론, 4번 국제금융 뭐 이 정도로 분야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일단 큰 분류를 나누자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1, 2번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놨어야 돼. 이거를 전혀 모른다. 1번, 2번 아예 모르는데 국제금융 듣는 거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번, 2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써주시고 자 국제금융 4번 국제금융 얘는 사실 예전에는 이 1, 2번에 비해서는 훨씬 덜 중요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학문이 아니었어요. 파이낸스 안에서 국제금융이라는 건.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 1, 2번 못지않게 중요해진 게 국제금융이에요. 왜 그렇게 중요해졌느냐? 국제 환경이 변화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제금융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았어요.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도 이렇게 막 대규모 무역이 일어나지도 않았었고 우리나라도 외국과 막 국제금융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국제 환경이 변화했어요. 지금은. 자, 이거 전부 다 90년대 이후 혹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의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뭐 유럽이 통합되고 뭐 WTO가 출범되고 중국이 급부상하고 지역주의 확산 이건 특히나 사실 꽤 최근이죠. 그리고 국제 금융 위기 이것도 꽤 최근이죠. 벌써 최근이 아니라 13년 됐네. 2007년 말이었으니까요. 13년 14년 돼가네. 네, 국제 금융 위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90년대 이전까지 한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국제 금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90년대 이후에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면서 국제 관계 또는 국제 거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화가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변혁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화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글로벌화라는 게 뭐냐? 각국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혹시나 주식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식이 인기지만 중국에서도 주식 투자가 인기라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뭐 한국보다는 중국에서는 펀드를 더 많이 한다고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 그렇게 보긴 했는데 뭐 어쨌든 펀드가 됐던 주식이 됐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중국의 주식에 투자해요. 뭐 텐센트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바닥을 찍고 있던데 텐센트. 뭐 텐센트 또는 뭐 있어 또.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뭐 알리바바. 제가 뭐 아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서요. 뭐 바이두 이런 애들 뭐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마오타이 이런 애들도 되게 큰 회사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국의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외국의 주식시장을 아예 안 보고 투자할 수가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 되게 궁금한 중국의 주식시장은 뭐 오후 3시 4시 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후 3시 4시 되면 여러분 다 끝나고 그냥 뭐 내일 되면 다시 하지 뭐 보통 이래요. 보통 저녁에 미국의 주식시장도 궁금해지죠. 왜? 주식시장의 글로벌화는 이미 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출렁이면 중국도 같이 출렁이고 중국이 출렁이면 미국도 같이 출렁이고 한국도 같이 출렁이고 이렇게 그 주식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이미 발견되고 있어요. 각국의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이미 주식시장에는 발견되고 있다. 이제 그런 게 글로벌화의 일종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뭐 네이버 가볼까? 네이버 증권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해외 증시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건 미국이고 일본, 상해, 항생은 홍콩이죠. 이거 세 개는 아시아권 국가잖아요. 좀 다르네 이날은 좀 달랐네. 영국, 프랑스, 독일 봅시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래, 이거 보는 게 낫겠다. 영국, 프랑스, 독일 봅시다. 이 세 나라의 움직임이, 이거는 당일날 기준이에요. 9월 3일 기준. 9월 3일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가다가 갑자기 팍 떨어져요. 이렇게 갑자기 팍 이렇게 떨어집니다. 세 나라가 거의 동시에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이거 위에 세 개도 사실 보통 그래요. 일본, 중국, 홍콩도 사실 비슷하게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날은 안 그랬네. 이날은 왠지 모르지만 일본은 오르고 중국은 떨어져가지고 이날은 좀 약간 다른데 보통 때는 이렇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필 날짜를 잘못 잡았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 일본, 중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같이 가는지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여기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사례처럼 보통은 흐름이 약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주식시장이 이미 글로벌화가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그리고 금융, 노동,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글로벌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환경의 변화 계속 이어서 혁신이 촉진되고 있어요. 뭐냐? 국제거래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예전에는 80년대 이전까지는 국제거래가 그렇게 아주 활발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국제거래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를 통해 전세계 경제가 더욱 통합되고 경쟁이 격화. 자, 보호무역주의.
자,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이런 거 다 보호무역주의, 서로가 서로를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죠. 미국은 중국 보고 너네 자국 보호 좀 그만해. 중국은 미국 보고 우리 그런 적 없어.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게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되겠는데, 자, 보호무역주의 뭐예요? 되도록이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서 국제 수지를 흑자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보호무역주의인 거죠. 이제 국제 수지가 자꾸 적자로 가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만 늘어나면 계속 외제품을 사기만 하고 외국 물건을 사기만 하고 우리나라 물건 수출이 안 돼. 이러면 이제 GDP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경제 성장이 더뎌진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국제 수지를 흑자로 맞추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죠. 국가들이. 그러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려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그게 더 유리하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국가들은 우리나라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부는 없는데 이제 미국은 중국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너네 자꾸 자국 통화의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왜 높이지 않느냐. 중국은 이제 아니다, 우린 이 정도가 적당해 라는 거고. 자, 어쨌든 그런 보호무역주의에 대두에도 불구하고 즉 국가들이 수입은 줄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국제거래를 조금 덜 하려고 하는, 수입은 되도록 줄이고 우리 국산품 씁시다 이렇게 각 나라들이 다 하고 있죠.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거래 좀 줄어들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금융거래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더욱 통합되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제 금융거래의 확대와 더불어 기술 혁신도 국제금융의 변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고, 또 최근 핀테크가 새로운 조류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존 금융거래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화 및 혁신 이런 거에 따른 새로운 현상이 뭐가 있냐? 일단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국내 및 국제금융기관이 직접 경쟁에 직면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보호무역주의 국가에서 하려고 해도 사실 외국에서 다 눈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도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국가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서 금융 위기가 온다. 그럼 금융산업 막 나라에서 정부에서 막 도와주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미국발 금융 위기 있었을 때도 미국이 리만 브러더스는 살리지 못했지만 다른 회사들은 금융회사들 몇 개 살려줬죠 그때. 그런 게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였던 건데 이제 그런 게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금융기관들은 그 나라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없고 오히려 국제 경쟁에 직접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최근이 그렇죠.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환율, 금리, 주가 등 금융상품 가격이 더욱 급변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만 해도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각국 경제의 자본 이동에 대한 민감도 증대. 그래서 자본 이동에 따라서 일국 경제의 흥망이 좌우되고 특히 위기 시에는 파급 효과가 더 커짐. 이거 한국도 예전에 경험했었던 일이죠. 1997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1997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자본 이동에 따라서 일국 경제의 흥망이 좌우된 거를 우리가 경험했었죠. 그때 이제 한국의 경제 위기가 닥칠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이 달러를 전부 다 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달러가 없었죠. 외환 보유고가 싹 말라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 부채, 달러 부채를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정부가 파산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본을 그냥 싹 빼 나가버리면 그 나라는 그냥 파산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국 경제 흥망이 정말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금융에 대해서 더 잘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제금융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금융 연구의 필요성, 새로운 변화에 대처, 새로운 변화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새로운 변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국제금융을 배울 것이다. 그다음에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는 생존해야 된다. 금융 부문의 강자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이든 국가든 생존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IMF 경험 있죠. 한국은 아까 말했던 1997년 말,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글로벌 위기 2007년 말이었죠. 이건 미국에서 시작된. 그래서 2007년 글로벌 위기, 이런 경험들은 이제 이를 절실히 말해주는 거죠. 이게 나라 경제가 살짝 휘청이는 정도로는 사실 나라가 크게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국제금융이 연결되어 있으면, 관련되어 있으면 이제 일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이란 국가는 이렇게 잘 나가다 좀 못 나가다, 잘 나가다 못 나가다, 경기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내려갈 때 국제금융 시장에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쏙 빼가버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이미 IMF 때 경험해봤다. 미국의 글로벌 위기 때도 우리는 어떤 국가들은 타격을 크게 받았고 어떤 국가들은 타격을 적게 받았고, 이렇게 나라마다 그 받은 타격의 크기가 달랐다는 거를 이미 우리는 다 봤어요. 그게 다 국제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금융 연구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국제금융의 개념, 그래서 정의를 보면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간의 거래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외국인하고 나하고 돈 거래하면 그게 국제금융이에요. 쉽죠? 거주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나, 비거주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 하고 나하고 돈 거래하면, 돈 좀 빌려주세요. 중국인이 나한테 돈 빌려줬어. 그럼 그게 국제금융이에요. 혹은 거주자 간의 외화자산 거래도 포함. 이제 거주자 간에, 한국 안에 둘 다 한국에 있어요. 나랑 우리 엄마, 나랑 우리 엄마 둘 다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외화 자산을 거래를 해. 엄마 나 달러 좀 빌려줘. 그럼 이제 그것도 국제금융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원화로 엄마 나 100만 원만 빌려줘. 이러면 이제 그건 국제금융이 아닌데, 엄마 나 1000달러만 빌려줘. 이러면 이제 그거는 외화 자산 거래니까 국제금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제금융을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일단 국제 대차 결제 기능을 통해 국제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 대차 결제 기능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중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게 이제 국제 대차 결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국제 거래가 촉진될 수 있고요. 자, 내가 돈을 어디 누군가에게 빌려야 되는데 국제 거래가 막혀 있어요. 한국에서밖에 못 빌려. 그러면은 나한테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딘가는 있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야.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다 나한테 돈 안 빌려줘. 그런데 이거를, 은행의 범위를 전 세계로 늘리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은행은 나한테 돈 빌려주는 데가 한 군데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제 거래가 촉진되면 어쨌든 거래라는 것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활성화되면 될수록 좋은 거니까 국내 거래만 하는 것보다는 국제 거래로 이렇게 거래의 범위가 넓어져 있으면 나쁠 게 없다, 안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자금 조달 및 자금 운용에서도 유리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자, 내가 자금 조달이 필요해요. 내가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국내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래. 근데 외국 은행 가니까 나한테 싼 이자율로 빌려주겠대.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기회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자금 관리에 수반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기법을 제공. 자, 그래서 뭐 외환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방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제 금융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외환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배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간 유동성 과학 부족을 조정해 경제 발전 촉진. 우리나라 옛날에 유동성이 부족했
있기 때문에 국가 위기가 왔었죠. 그렇게 부족할 때 혹은 너무 과할 때 이거를 국제금융을 통해서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놓고 있으면 나라가 위험해질 일이 없죠. 근데 그거를 국가 간 유동성을 그냥 과부족을 그냥 놔둬버리게 되면은 어느 날 크게 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국제금융을 우리가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제금융의 특징. 그래서 국내 금융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환위험 및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국내 금융거래, 엄마랑 나랑 돈 거래를 했어요. 국내 금융거래로, 원화로.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100만원 빌렸다. 그럼 내가 돈 100만원 빌렸어요. 그게 환위험, 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100만원 갚으면 되니까, 내가 100만원 벌어서 100만원 갚으면 되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든 나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다. 정치적 위험, 미국 정치가,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서 막 어떻게 그게 영향을 나한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차피 100만원만 갚을 거라면.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돈을 달러를 빌렸어요. 내가 10,000달러를 빌렸어. 그럼 10,000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 때에는 원화로 벌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월급 원화로 받죠. 달러로 받지 않고. 원화로 벌어서 엄마한테 달러로 갚으려면 달러로 환전해야 되는데, 환전할 때 환율이 당연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외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환율이 갑자기 뭐 원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럼 나는 달러로 바꿔서 줘야 될 때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원화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달러로 바꿀 때 싸게 바꿀 수 있으니까 나한테 이득인 거고.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화 및 외국 정부에 의한 자산 동결, 몰수, 송금 제한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뭐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들이 드물지만 뭐 북한 같은 나라 같으면은 미국 정부에 의한 자산 동결, 뭐 송금 제한 이런 거 늘 걔네는 당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가 갑자기 만약에 송금 제한 이런 거를 당했다고 쳐봐요. 한국에 갑자기 무슨 외환 위기가 닥쳐서 막 원화 가치가 막 폭락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뭐 송금 제한, 미국으로 송금 못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국제금융 거래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 나라랑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지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갑자기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져서 전쟁하게 됐어.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자산 동결시키겠죠, 걔네들이. 자,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고. 금융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로금융 등과 같은 역외금융의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우리나라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유럽 같은 나라, 지금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지금 이탈리아래. 그치, 이탈리아 같은 나라지. 영국은 유로를 안 썼으니까. 영국도 어쨌든 브렉시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묶여 있는 게 영국한테 별로 이득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그 좀 덜 잘 사는 나라들을 한테 도와주는 측면이 크고, 오히려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만 이득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영국이 유로에서 빠져나간 게 브렉시트였잖아요. EU에서 빠져나왔죠, 영국이. 자,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아예 자국의 통화가 없어요. 이탈리아는 유로 쓰고 있잖아요.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 유로 쓰고 있죠. 근데 그 동일한 통합된 화폐를 쓰다 보니까 이게 독일 같은 나라, 수출 많이 하는 나라는 계속 이득이 되는데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이득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손실을 보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규제 및 통제가 가능하지 않아요. 유로화를 이탈리아 정부 마음대로 우리 통화량 늘립시다, 줄입시다 할 수가 없어. 이탈리아 경기가 하락하고 있어도 한국 같으면 경기가 이렇게 지금처럼 안 좋으면 나라가 계속 돈을 풀잖아요. 지금 미국도 돈을 엄청 풀고 있죠. 한국과 미국 코로나 때문에 타격 입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찍어서 막 풀어냅니다. 뭐 요즘은 뭐 테이퍼링 한다 만다 뭐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을 엄청 풀고 있었죠.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가 아무리 망해도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왜? 유로화는 EU에서 찍어내는 거니까 정부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EU화는. 그건 유럽의 센트럴 뱅크가 정하는 거지. 그 EU의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이지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유럽에서 유로화를 쓰고 있는 나라들. 다행히도 한국과 미국은 그렇지 않고 있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와 통제를 굉장히 확실하게 하고 있죠. 금융권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아주 그냥 꽉 잡고 있는 나라가 중국. 예. 이탈리아는 정반대.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게 이탈리아. 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게 국제금융의 특징이다. 그래서 국제금융 환경의 급변 및 경쟁 심화로 혁신 창출과 소멸 과정이 반복되는 진화적 특성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금융론에서 다루는 주제. 국제 자본 이동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루는 게 당연히 국제금융론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인데, 우리는 이 책에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그 수업 계획서에서 2주에서 4주까지 배운다고 써 있었던 그 부분이 바로 국제금융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게 그 2, 3, 4주째까지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어쩌면은 좀 더 배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배우게 되는 내용, 제가 이야기했죠. 어쩌면 그 부분은 좀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기 말쯤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 그리고 사실은 그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은 그 이후의 뒷부분은 또 남겨놨는데, 그 부분이 바로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초반부에 배우고,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 봐서 시간이 넉넉하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시간이 많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배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 배우진 못하고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배울 것 같아요. 자, 국제금융시장의 작동 원리. 자, 시장, 뭐 국제금융시장 아니라 모든 시장은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장은 작동 원리가 기본적으로 가격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시장의 작동 원리는 모든 시장이라는 건 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걸로 시장이 일하는 게 작동하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고, 뭐 이런 거. 그게 다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가격의 변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격 변화와 관련된 주제를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국제금융시장도 시장이니까 달러화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정해지는 거죠. 원화와 달러화 사이의 환율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요. 달러를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 해. 그럼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겠죠.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고, 이제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자율, 환율 등 금융상품 가격의 결정 과정, 그 다음에 미래 가격의 예측,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따른 금융상품의 특성 및 가치 변화, 그 다음에 각 시장 가격들 간의 상호관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국제금융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한 2, 3, 4주째까지 배우게 될 내용.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5주째부터 배우는 내용, 기업 및 금융기관 대응 방안,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울 텐데, 기업 및 금융기관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 변화에 대한이라고 써야 되는데 대란이라고 썼네. 대한이라고 고치세요. 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제. 그래서 기업이 이제 위험 관리, 우리는 환위험에 대해서 아마 학기 끝날 때쯤에 환위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외환 위험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및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운전 자본 및 기타 재무 관리, 이 부분 아마 우리 책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다음에 해외 사업 평가, 네,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아마 이번 학기에는 배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두 개는 이번 학기에 배운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 시장 변화에 대해서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는 일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업만 외환위험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정부도 같이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환위험 관리도 하고, 특히 국제 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노력도 뭐 할 필요가 있겠죠. 미국처럼 국제 수지가 계속 적자로 유지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주제, 제도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경제 정책과 국제금융시장의 관계, 그다음에 위기 대응책, 그리고 금융 규제 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거고, 이 중에는 배우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배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 일단 제가 그 국제재무관리 2라는 과목도 제가 맞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하는 거면은 국제재무관리 1에서는 많이 하지 않고 조금만 하고 재무관리 2에서 또 나머지 부분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저도 지금 생각이 많은데 솔직히 처음 해보는 수업이어가지고 아직 정리가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대면해서 좀 이렇게 서로 보면서 수업을 해보고 하면은 좀 분위기도 익히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 정도 따라오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가면서 제 진도를 조절하고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비대면 상태로는 이게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 아직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자, 어쨌든 안내했던 대로 추석까지 3주째까지는 그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4주째부터는 이제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기간 중에 그 이후 그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공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2장 국제 수지 그 아이돌 수지 말고 국제 수지, 맨날 여러분들 뭐 무역 적자, 무역 흑자 이런 이야기 하죠. 무역 적자, 무역 흑자, 그게 바로 국제 수지 적자 흑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제 수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